문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색시가 글을 안다고. 그럼 뭐 합니까? 시집 가서 밥이나 잘 지으면 되지. 저 처자 글 읽는다고 콧대만 높아서 23까지 시집도 못 갔다더군. 23 은채는 가마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재주를 팔았고 오늘부터 은채는 광산 주인 강신의 셋째 며느리가 됩니다. 혼수는 은채가 베껴 쓴 의서 사본 10권뿐이었습니다. 은채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가마가 강신의 대문을 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전 중매쟁이 송씨가 찾아왔을 때 은채의 아버지 윤진사는 망설였습니다. 광산 주인이라지만 양반 가문도 아니고 셋째 며느리라니. 송씨가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살림을, 둘째 며느리는 음식을 맡고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특별한 역할이 있지요. 특별한 역할? 강 주인 어르신께서 지난해부터 앓고 계십니다. 온갖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다 하니 글 아는 며느리를 들여 의서를 읽게 하려는 겁니다. 은채가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의서를 읽는 며느리, 딸을 학문 도구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난색을 보이자 송씨가 말했습니다. 강 주인 댁 재산이 은 3,000냥입니다. 혼례 예물로 은 100냥을 먼저 주신답니다. 은채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채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시내에서는 석 달 전부터 무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조심스레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아들 강태원은 한 해 전 이웃 고을 기생 월양에게 빠졌습니다. 월양을 첩으로 들이고 그녀를 위해 기와집을 사주었습니다. 거기에 도박까지 빠져들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 전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큰날이 빚이 은 1,000냥입니다.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태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았으니 물러가시오. 채권자가 떠난 후 태원은 아내 신씨를 불렀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내게 온다. 신씨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원이 신씨의 턱을 잡았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난 너를 친정으로 쫓아낼 거야. 자식들도 못 보게 할 거고. 신씨에게는 5살, 3살 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약에 조금씩 넣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태원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상이야. 조금씩 넣으면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신씨는 보자기를 받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태원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갑 잔치 때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한다. 무슨 발표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겠다고. 큰놈이 장사에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안 돌보니 공평하게 해야지. 문 뒤에서 태원은 이를 갈았습니다. 회갑 잔치는 2달 후였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태원은 신씨에게 독을 더 자주 타라고 명령했습니다. 혼례날 시어머니 박씨는 은채를 데리고 곧장 안채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의서가 가득했고 병든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아버님이시다. 오늘부터 내 일은 하나다. 의서를 읽고 약을 다리고 시아버님을 낫게 하는 것. 은채는 시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손발이 차고 안색이 누렇고 숨이 짧았습니다. 어머님, 혼례도 못 올렸는데 박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례는 나중 일이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 재산이 몽땅 큰아들 손으로 넘어간다. 셋째 며느리인 내가 그걸 막아야 한다. 은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박씨의 도구였습니다. 첫날 밤 은채는 신랑 강태준을 처음 봤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사내였는데 말이 없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은 대답 없이 방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다가가려 하자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대할 수 없소. 은채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시킨 일이나 하시오. 나는 이 혼인을 원한 적이 없어. 태준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채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의서를 읽고 약을 다리고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은채는 먼저 의서를 펼쳤습니다.
동의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빼곡한 의서는 읽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은채가 아는 건 천자문과 사서삼경뿐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감기울결, 비어, 은채는 모르는 글자마다 따로 적어두고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은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글 안다고 뽐내더니 의서 하나 제대로 못 읽는구나. 은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은채는 시아버지의 증상을 의서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안색이 누렇고 숨이 짧은 증상. 의서에는 비위가 허하고 기혈이 부족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은채는 처방을 찾았습니다. 사군자탕이었습니다.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은채는 약방에서 약재를 구해 정성껏 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시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내가 약을 잘못 다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의서대로 정확히 다렸습니다. 그럼 왜 차도가 없느냐?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의서를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은채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약을 드신 후 오히려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의서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먹은 후 증상이 악화되면 독을 의심하라. 은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몰래 시아버지의 약그릇을 확인했습니다. 그릇 바닥에 가라앉은 검은 가루. 은채는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 은채는 의서에서 봤던 독약 설명을 떠올렸습니다. 비상은 맛이 달고 냄새가 비리며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인다. 누군가 매일 독을 타고 있다. 은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약그릇에 찌꺼기를 조금씩 긁어내어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은채는 약을 다리는 척하다가 부엌 뒤편에 숨었습니다. 얼마 후 한 여인이 몰래 부엌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째 며느리 신씨였습니다. 신씨는 주위를 살피다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나리께서 급히 부르십니다. 신씨는 깜짝 놀라 보자기를 품에 감췄습니다. 지금? 알겠다. 신씨가 황급히 나가고 은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놓쳤다. 다음 날 밤 은채는 다시 부엌에 숨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현장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신씨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태원이었습니다. 태원은 주위를 살피며 약그릇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직접 독을 탔습니다. 은채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직접? 은채가 움직이려는 순간 옷자락이 뒤에 항아리에 걸려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은채는 급히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태원이 주위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 은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있었는데 조심해야겠군. 태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나갔습니다. 은채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원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셋째 아우님, 어젯밤 부엌에 갔었소? 은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방에서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은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상하군. 분명 인기척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제가 어젯밤 부엌에 갔었습니다. 물 마시러요. 태원은 태준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나? 앞으로 조심해라. 요즘 도둑이 많으니. 태원이 떠난 후 태준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어? 은채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직접 독을 타는 걸 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서방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어젯밤 부엌에 있었다는 걸.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소. 은채는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소. 그리고 큰형님은 이 집의 적장자요. 내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오. 은채는 태준의 눈빛을 봤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두시는 겁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그럽니다. 제가 증거를 찾겠습니다. 태준이 은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오. 큰형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 길입니다. 태주는 은채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혼자 하지는 마시오. 내가 돕겠소. 은채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그동안 저를 외면하셨으면서.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도구인 줄만 알았소. 하지만 아니었소. 당신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살리려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나는 외면할 수 없어. 은채는 처음으로 태준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채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약지꺼기를 모으되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독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몰래 장에 가서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비상이라는 독약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재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비상? 그건 왜? 의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약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비상은 흰 가루인데 단맛이 나고 비린 냄새가 납니다. 물에 녹으면 바닥에 가라앉지요.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불에 달구면 마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은채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조심스럽게 실험을 했습니다. 약재상에게서 극소량의 비상을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촛불을 켜고 비상 가루를 조금 떠서 숟가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달궜습니다. 과연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은채는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 약에 들어간 것이 비상이라는 것을. 은채는 한 가지 더 시도했습니다. 의서에 적힌 대로 극소량을 혀끝에 대보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혀끝에 댔습니다. 순간 혀끝이 화끈거렸습니다. 으윽! 은채는 급히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 괜찮소? 은채는 놀라 비상을 숨겼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부은 입술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뭘 한 거요?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탁자 위에 비상 가루를 봤습니다. 이건 독 아니요. 독을 직접 겪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태준은 화를 냈습니다. 미쳤소. 죽으면 어쩌려고. 소량이면 괜찮습니다. 의서에 태준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마시오. 은채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당신은 내 아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약을 다리고 있을 때 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제가 오늘은 약을 대신 다려드리지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효도 좀 하고 싶어서요. 은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요? 신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준은 신씨를 지나쳐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어머니가 찾으신다. 어서 가보시오. 은채가 망설이자 태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은채는 태준의 눈빛을 보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약탕기가 엎질러지는 소리와 신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그날 밤 은채는 방에서 약지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모은 증거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은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씨였습니다. 그 뒤로 하인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우님, 이게 뭡니까? 신씨가 은채의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하인이 은채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은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씨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지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우님,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약지꺼기를 모으고 계셨죠? 그건 신씨는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박씨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신씨는 항아리를 박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셋째가 이상한 걸 모으고 있었어요. 박 씨가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약찌꺼기입니다. 셋째가 시아버님 약을 제대로 안 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 씨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이게 뭐냐? 은채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신 씨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우님, 왜 약찌꺼기를 모으셨어요? 설마 저를 모함하시려고? 아닙니다. 이건 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솔직히 말해라. 내가 약을 잘못 다린 거 아니냐? 은채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이건 큰아주버님께서 독을 탄 증거입니다. 신 씨가 비웃었습니다. 증거요?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아우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잖아요. 바로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시오. 신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아우님이 저를?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오. 형수님이야말로 뭘 숨기고 계신 거 아니오? 신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태준이 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은채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물러가거라. 내가 생각 좀 해보마. 그날 밤 은채는 태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하지만 이제 형님이 더 경계하고 있어. 조심해야 하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 은채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갑잔치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다음 날 은채는 우연히 박 씨와 태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채 뒤편을 지나가다가 창문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애야, 셋째 며느리가 내 일을 눈치챈 것 같다. 태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입 막으시면 되잖습니까? 하지만 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잊으셨습니까? 5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밭도 마지기를 친정 오빠에게 넘긴 거요. 제가 장부를 고쳐서 덮어드렸죠. 그 증거가 아직 제 손에 있습니다.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시면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태준이요, 어머니 친아들이죠? 제가 태준이를 가만둘지 어머니 선택에 달렸습니다. 알겠다. 은채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또 협박당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침묵하신 거였어. 며칠 후 은채는 태준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회갑 잔치가 보름 후입니다. 그날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일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잔치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형님이 독을 타지 않을 겁니다. 은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스스로 독을 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은채는 눈빛을 빛냈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호전되었다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주버님은 초조해질 거예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채는 또 다른 계획을 말했습니다. 큰아주버님께 압박을 더 가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은채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께 독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달인 후 태준이 지켰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죽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일부러 밝은 얼굴로 다녔습니다. 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얼굴에 혈색이 도시네요. 제가 새로 구한 약이 듣나 봅니다. 정말입니까? 그동안 차도가 없으시더니 의서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을 찾은 것 같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편 태준은 태원에게 또 다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부러 태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회갑잔치 때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던데 혹시 아십니까? 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발표? 재산 분배에 대한 세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신다던데요. 태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둘째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던데요. 태원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형님이 움직일 겁니다. 그날 저녁 신 씨가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시아버님이 정말 나아지셨어요? 은채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형님. 어제부터 죽도 드시고 오늘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신 씨의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그날 밤 태원이 서재로 신 씨를 급히 불렀습니다. 은채와 태주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태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아버지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분명 매일 넣었는데 그럼 양이 부족한 거 아니요? 더 넣어야지. 하지만 이제는 셋째가 약을 지키고 있어요. 서방님이 부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태원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회갑잔치 전날 밤을 노리시오. 모두들 준비로 정신없을 때 그때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요. 신 씨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발. 하지만은 무슨. 당신이 하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자식들도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신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용기를 내어 신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주버님께서 시켜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우님은 모를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협박해요. 내가 안 하면 친정으로 쫓아낸다. 자식들도 못 보게 한다고. 제 자식들 5살, 3살이에요.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싫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미는 뭐든 해요. 아우님은 아직 자식이 없으니 모르실 거예요. 은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늙으셨어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거예요. 조금 빨리 가시는 것뿐이에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신 씨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우님은 제 자식들이 어미 없이 사는 걸 보고 싶으세요?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태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형수님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죄는 죄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태준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하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요. 나중에 재판에서 형수님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회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마당에는 자리가 깔렸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은채는 미리 마을 한약방 주인을 초대했습니다. 어르신, 시아버님 회갑잔치에 꼭 일찍 오셔서 약 드시는 것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새로운 처방을 썼는데 어르신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한약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내가 일찍 가마. 회갑잔치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은채와 태주는 부엌 뒤편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 씨였습니다. 신 씨는 주위를 살피며 약그릇에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신 씨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은채가 뛰쳐나왔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신 씨는 깜짝 놀라 보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불을 밝혔습니다. 바닥에는 흰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신 씨가 변명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박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태원이 들어왔습니다. 은채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어른 셋과 한약방 주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흰 가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비상 아니냐? 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냥 약재일 뿐입니다. 태원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동생 마누라가 형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건 그냥 약재일 뿐입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큰아주버님께서 직접 드셔보시겠습니까? 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약재라면 독이 아닐 테니 드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은채는 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달간 제가 모은 약찌꺼기입니다. 한약방 주인이 나섰습니다. 내가 확인하겠네.
노인은 항아리에 가루를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에 올려 촛불에 달궜습니다.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 비상이네. 이 정도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일세.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간 독을 탔단 말이냐?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침묵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큰형님에게 협박당하셨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시아버지는 태원을 노려봤습니다. 내 놈, 정말 나를 죽이려 했느냐? 태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다 셋째가 꾸민 거예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주버님께서 직접 독을 타시는 것도 봤습니다. 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태준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태원의 필체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광사는 3,000양 중 2,000양을 이미 빼돌렸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머지도 내 것이다. 마을 어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놈이. 다음 날 강씨 집안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증인으로 함께 갔습니다. 사또 앞에서 은채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약지거기, 바닥에 떨어진 비상, 그리고 태준이 찾은 장부. 한약방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사또님, 이것은 분명 비상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마을 어른들도 증언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현장을 봤습니다. 신 씨가 약그릇에 독을 타려 하는 것을요. 사또는 신 씨를 노려봤습니다. 신 씨, 할 말이 있어. 신 씨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시켰습니다. 태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무슨 소리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또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장부는 뭐요? 은 2,000양을 빼돌렸다는 기록이 선명하오. 태원은 말을 막혔습니다. 그건. 태준이 나섰습니다. 사또님, 형님 서재를 수색하시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겁니다. 사또는 즉시 수색을 명했습니다. 얼마 후 군관들이 서재에서 장부와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태원이 은을 빼돌려 다른 고을의 집을 사고 첩을 들인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태원, 존속살해 미수죄와 재산 횡령죄로 곤장 100대와 유배형에 처하노라.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태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가 신씨를 향했습니다. 신씨, 내 죄도 무겁다. 하지만 은채가 나섰습니다. 사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요? 은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 씨는 남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신 씨에게도 어린 자식 둘이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씨를 알겠소. 신 씨, 주범은 남편이니 내 죄는 한 등급 낮춰 곤장 50대로 하겠다. 유배는 면하되 10년간 친정으로 내려가 자식들을 키우며 반성하도록 하라. 신 씨는 은채에게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세요. 곤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구먼. 글 읽는 며느리가 독을 알아본 거지. 저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니. 재판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게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박 씨도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를 도구로만 봤구나. 이제 보니 넌 이 집의 기둥이었다. 태주는 은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채, 나는 당신을 처음엔 어머니가 드린 도구로만 봤어.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훨씬 용감했어. 미안하오.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고 강신혜는 빼돌린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은채는 이제 단순히 의서를 읽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은채를 찾았습니다. 셋째 며느리님,
우리 아이가 열이 나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은채는 아이를 살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고 혀를 살피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감기입니다. 생강차를 끓여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사흘 안에 나을 겁니다. 사흘 후 아이는 정말 나았습니다. 소문은 더 퍼졌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의원 못지않다던데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병을 고치시네. 은채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채의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윤진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채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아버지.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은채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약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은자도 조금. 아버님을 용서하신 겁니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베푸는 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태주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요. 은채는 정성껏 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자 열량을 함께 보냈습니다. 편지도 한 장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을 드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은자는 생활에 보태십시오. 은채 올림. 하지만 보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진사가 은채가 보낸 약을 팔아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친정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마님, 주인 어르신께서 약을 장에 내다 팔고 은자로 도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빚쟁이들한테 쫓겨 달아나셨습니다. 은채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은채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나고 서럽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데 하지만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제 친정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당신 집이요. 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당신 가족이요. 은채는 태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이제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강신의 살림을 총괄하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의서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은채는 이제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향약 집성방까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또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셋째 며느리 그대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이웃 고을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은채는 태준과 함께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병자들을 돌보고 약을 처방하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보름 만에 전염병은 잡혔습니다. 사또는 은채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을 내렸습니다. 셋째 며느리 그대 덕에 백성들이 살았소. 이 은백냥을 상으로 주겠소. 은채는 정중히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하지만 이 은자는 병든 백성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사또는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오. 그대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요. 어느 봄날 마을 잔치에서 한 노파가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댁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시집도 잘 가시고. 은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은 제가 만든 겁니다. 할머니, 하늘이 준 게 아니라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사람은 자기 팔자를 스스로 바꾸는 게지.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채는 이제 예전에 그 초라한 셋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이 마을까지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가 태준 옆에 섰습니다. 내 아내 참 대단하구나. 나는 처음엔 저 아이를 도구로만 봤는데.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은 자리를요. 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팔려온 아이가 집안을 살렸구나. 마당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와 태준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은채, 후회하지 않소? 이 집에 온 것.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태준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나를, 이 집을 살려줘서.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살았습니다. 함께요.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팔려온 며느리와 무력했던 셋째 아들. 둘은 서로를 살렸고 이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